설날 연휴 밥상 민심을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설 특집 신스틸러 확장판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영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배수진의 배종찬, 여기는 현입니다. 전이 아니고 인사이트 K 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새해 우리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 소장님은 현직이고 다음은 다 아예 전직이. 전직. 예, 다음에는 이제 현직 다 이제 현직이 되셔야 됩니다. 현직만 어느 순간에. 부르시죠 다음번에. 다음번에 현직만 부르시는 걸로. 혼자 나오시려고. 다음 4년 후에는 다 현직으로 이제 저희가 모신다 뭐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전 의원하고 김성태 전 의원님은 지금 보니까 31일 뭐 크리스마스 그죠? 다 이 명절들이요 수요일에 걸려가지고 그냥 계속 생방이세요. 예. 아, 나 세상에 살다 내뭐 예. 뭐 세상 살면서 이렇게 예. 뭐 물론 고정 방송에 대한 그 책임감 뭐 그 부담도 있지만은 해필이면 작년 25일 크리스마스 또 1일 신정 예. 예? 예. 이번 고정 그냥까지 그냥 정확하게 수요일 날 딱 맞춰버렸어요. 달력이 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 노동운동을 한때 하셨던 우리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번에 오셔서 연휴 특근 수당을 예. 노동자의 권리야. 그럼. 예. 예, 저는 모릅니다. 그건 뭐 우리 민 PD가 밖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예. 연휴 특근 수당. 아,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나도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 봐. 방송가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죠. 기존의 네. 그 관행대로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해요. 네. 동의합니다. 전 세계가 그냥 꿈틀거리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저는 뭐 방금도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예. 중국에서 무슨 AI? 딥시크라고 예. 그거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출렁거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진짜 야 우리가 지금 소위 이강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거의 최근 분위기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두들겨 패는 분위기였잖아요. 예. 이렇게 반격을 할 줄이야. 아니 박성민 전 측 오랜만이에요. 진짜 예.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총선 한 1년 좀 됐죠. 예. 네, 그렇죠. 예, 출마 전에 예. 나왔었죠. 요새 뭐 지역구 관리 합니까? 아니요, 저희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아. 열심히 하고 계신 아, 걸로 그렇구나. 네, 알고 큰일 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저는 이거 지도부에 잘못-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더 힘들어요. 원래 이제 당내 이게 더 내전이 원래 힘듭니다. 국민의힘 보셔서 아시죠? 내전이 더 힘들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반면교사 삼아서. 네. 방문교사 삼아서 저기에 이 얘기 좀 해보죠. 역시 뭐 제가 모두의 설날 연휴 밥상 민심을 훔친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그냥 대통령이죠 뭐. 이번에 설 연휴 때도 오늘부터 이제 오늘 또 내일 친척들 모이시면 정치 얘기들 하시고 하실 텐데 안 싸우셔야 될 텐데 일단 설 연휴 가장 큰 이슈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그리고 구속 연장 신청 불허 그리고 기소까지 지금 이어졌습니다. 요 과정들 보시면서 딱 짧게 한 마디씩 평가부터 좀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죠.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극단적인 입법 권력의 대이 충돌은 이미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거라는 걸 예견했었죠. 예. 뭐 그렇게 함으로써 양 진영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또 이제는 이제 심판과 청산만이 남은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또 사법 절차로 가면 되는데 그 사법 절차가 지금 정말 이 연벌보다 제밥에 눈이 먼 그런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또 갈팡질팡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혼란, 이게 참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승복과 또 이 논란 혼란보다는 안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되는 새 아침이죠. 을사년 첫날부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야, 대한민국의 실력이 드러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뭐 그 밑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을 얼마 전까지 했던 사람들이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이런 그 진짜 통탄할 만한 그 본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뽑힌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법 처리 절차에서 드러난 그러다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를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나. 네. 이것도 실력이죠 사실은. 그래서 실력 내지는 본질이 드러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을사년에 항상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올 한 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배종성 소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한마디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냥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저는 이게 기쁨의 한호가 아니라 비명. 결국 정치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효능 앞에 이제 김성태, 김영남 전 의원 계시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이 정치가 그동안에 재구실을 못했어요. 다른 건 다 발전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는요. 저는 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답답하다 이 말씀이시구나. 간간히 뭐 사이다가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제가 답답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실 상식적이라면 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어떤 총체적인 반성이라던가 아니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은 전 좀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도 정치도 안보도 뭐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보면 반성도 없고 뭐 염치도 없고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뭐 가짜 뉴스나 음모론 설파하고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 혼자 혹은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여당의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아니면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뭐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보수 유튜버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이 원팀이 돼가지고 약간 내란 원팀이 약간 굴러가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상식이 있는 정치 세력이 과연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절연을 못하고 예.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니 내란 앞에 어떻게 여야가 있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답답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주말에 있었던 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받는 건 또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이게 수사 단계하고 지금 기소됐잖아요. 뭐 하나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다 우리가 처음 겪어본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저 형사소송 절차가 워낙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일단 주말에 있었던 것부터 제가 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드리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은 20일 수사하고 이제 기소하기 전에 20일 수사할 수 있는 건데 검찰 열흘, 공수처 열흘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공수처는 기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로 넘겼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자 공수처 자료가 별로 쓸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저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또 조사를 해서 대통령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을 좀 더 구속할 수 있게 연장해 주세요 했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 노 했거든요. 왜 노했냐? 법을 보니까 공수처법을 보니까 그냥 검찰은 공수처 거 받아서 기소만 할 수 있을 뿐 추가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어. 이렇게 불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지법 검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풀어주고 구속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풀어주고 추가 조사한 다음에 기소하는 거 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조사 없이 그냥 바로 기소하는 거 두 가지거든요. 근데 후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장 회의까지 한 이후에 예. 뭐를 심우정 총장이 끝까지 고민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결론은 나 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현직 대통령을 만약에 불구속으로 석방을 한다? 예. 그 이후의 혼란 상황을 상상하기도 끔찍해요. 왜냐하면 구속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른바 거의 전투가 벌어질 뻔했잖아요. 예. 그것도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았고 두 번째에 피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실은 경호관들이 길을 열어준 덕분에 큰 유혈 충돌 없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아마
본인 의사대로 굴러갔다고 하면 뭐 큰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풀어주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다만 심우정 총장이 책임을 좀 분담시킨 거죠. 검사장 책임을 회의, 분담? 예, 검사장 회의를 예. 열어서 이거는 검찰총장의 결정이라기보다는 회의의 결과물로 좀 책임을 여러 명한테 분산시키는 절차를 밟았을 뿐 아닌가 일종의 요식행위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빈틈이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깔끔했죠. 예, 깔끔했는데 지난 정부 시절에 공수처 만들고 또 이른바 수사권 조정 내지는 검수완박하면서 빈틈이 이렇게 뻥뻥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넘긴 사건을 검찰에서 보안 수사해서 기소하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추가된 증거 능력이 다 인정된 사건도 있거든요. 예전에 조희연 교육감이 그랬죠. 그렇죠. 예. 그 사건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번은 법원이 달리 해석했단 말이에요. 차이점이라면 그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고 이번엔 구속 상태로 강제 수사. 사건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의 강제 수사는 추가로는 어렵다고 법원이 해석한 거로 보이는데 이것도 법률적으로 이른바 흠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법률을 엉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지금 상태. 이거는 나중에 이 내란 사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정비를 해야 예. 돼요. 그 검찰의 고민은 저 김영남 전 의원 얘기대로 지금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됐다고 그냥 기소 안 하고 풀어주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런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의원님. 예. 아니 검찰이 공수처 수사가 부실하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추가 조사해가지고 증거 더 확보해가지고 기소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기소해버리면 수사가 부실 수사란 걸 자인한 거 아니냐? 그거 자가당착이잖아. 이런 얘기들도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네. 공수처는 이제 실질적으로 공직자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이제 기소 판단은 검찰에서 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름 윤석열 대통령 피제된 이렇게 공수처 수사가 1만 페이지가 넘는 그 수사 기록을 예. 과연 검찰이 그걸 제대로 지금 현재 하긴 또 절차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또 여기에는 반드시 또 일정 부분 딴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짐 수사를 가지고 공수처가 내린 그 결과를 얼마나 검찰이 이게 아주 예. 정밀하게 이 지금 현재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뒤다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10,000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걸 갖다 좀 제대로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미비한 부분은 또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사 증거 능력을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소자 공소장 쓰고 기소하겠다는 건데 그걸 중앙지법이 불허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사법적인 형평성이 벌써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조영 교육권 같은 경우는 그럼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소한 조영 교육감은 지난해 최종 대법 예. 선고로 교육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검수완박으로 마치 공수처가 모든 만능 그냥 신인 것처럼 이 공수처 이거 패스트 트랙 시켜가지고 이거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다가 지금도 30여 명이 넘는 전현직 의원들이 안 끝나죠 그 재판. 예, 서울 남부지원에서 재판 받고 있어요. 3년째 받고 있습니다. 3년째.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 지금 사법 체계의 혼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서의 법적 판단도 받아야 되고 또 피소추인으로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 공수처라는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는 안 될 사법 체계의 기태 아닙니까? 이 기태가 엄청난 이번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냥 민주당도 많이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후회하는지. 예, 그 물어보시죠. 왜 그런가 하면요. 진작에 일찍 그냥 검찰 수사하는 대로 놔두면은 검찰이 김종인 전 국방장관 며칠 만에 기소했습니까?
예? 체포하고 뭐 얼마 안 됐죠? 예? 그리고 10여 명의 그냥 겸 사령관들 참여한 장군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해가지고 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것만 공수처 가져오라 가지고 주물다가 제대로 된 대면 조사 뭐 한번 뭐 그것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그걸로 가지고 어떻게 공수처 써가지고 어차피 경찰과 검찰이 한 거 이제 보고 베껴 가지고 이제 넘기는 건데 이런 혼란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민주당이 져야 되죠 정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 권력의 핵심이 있었던 전 청와대 뭘 또 핵심이에요. 아니, 전 청와대 권력이래 청년 비서관 맞잖아요. 네, 맞죠. 네, 그리고 맞는데 지도부 전 청년 최고위원 민주당 오랜만에 책임지라는데요. 나왔다고 그렇게 골로 보내시려고. 근데 일단 좀 네. 몇 가지 짚어야 될 거는 네. 이 조희연 교육감 사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뭐 구속이냐 불구속 상태냐 저는 이것도 컸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어쨌든 판단을 할 때 뭐 예. 인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판사 입장에선 고려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똑같은 상태는 아니었다.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이것도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뭐 경호처를 대동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막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겠죠.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 번번이 자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고려가 됐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뭐 대통령을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아마 중요했던 부분은 뭐 범죄의 입증에 있어서 저는 상당 부분 이 검찰도 자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서 쓸만한 게 없었다라고 할지언정 네. 그동안 이제 주요한 이 군경 수뇌부를 조사하면서 대통령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진술들, 채집한 증거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저도 사실 공수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공수처 이번에? 하는 거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왜 약간 사고 쳐놓고 수습은 좀 남들이 해야 되거나 뭐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찰에게 조금 더 이 현장에서의 판단 권한을 좀 더 줬다면 예. 저는 1차에서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약간 사고뭉치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청구한 어떤 구속이라든지 뭐 체포영장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저는 다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공수처라는 조직이 뭐 좀 엉성하게 굴러가는 면은 있죠. 예. 그렇지만 공수처가 그렇다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수처가 모든 잘못을 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건 검찰이 모든 걸 독점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잘못한다 그래서 마치 뭐 공수처를 갑자기 이제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좀 논의의 방식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좀 더 예. 말씀드리면 근데 공수처가 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이게 이른바 여론 전쟁의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다 없다. 예. 또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고 또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진영간 골이 더 깊어지는 또 빌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버틸 수 있는 그죠. 논거를 공수처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실제 공수처를 기준으로 해서 더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또 하나 냉정하게 본다면 여기 김영남 전 의원도 계시지만 또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야 돼요. 더 그리고 검찰과 대등한 정도의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공수처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누구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검찰은 그러면 왜 석방을 안 하고 구속 기소를 했을까? 저는 이게 여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할 때는 예. 검찰도 지금 신뢰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살아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자칫 이 국면에서 검찰의 운명, 검찰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을 살리느냐, 검찰을 살리느냐, 심우정 검찰총장은 예. 검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예. 보기에는 이번 주말 기준으로 구속 기소를 하는데 어떤 증거상의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각군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 기록이 있고 거기서 쭉 언급이 된 증거들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예. 내란 수괴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구속 기소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아쉬운 것은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서 지금 비어 있는 부분, 특히 내란에 가담했을 것 같은 의심이 드는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완전히 공백 상태로 지금 예. 재판이 벌어지게 됐다는 게 그게 사실은 아쉽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훨씬 큰 문제죠. 지금 수사에 큰 구멍이 나 있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당당히 대처하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청년들 미래 세대가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김건희 여사도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의원님, 예.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이 옥중 메시지를 딱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이제 옥중 정치라는 예. 거거든요. 옥중 정치는 과거 이제 우리 이제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제 명암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예. 좀 정의롭고 참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옥중 정치가 있고 또 참 부질없이 그냥 그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이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평가는 엇갈립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는 이제 보수 허리 마른 우파 진영의 향후의 정치적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예. 사법적 판단 그리고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헌재의 탄핵 심판 이런 것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당히 큰 위기가 올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윤석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절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이걸 갖다 고무적으로 좋은 청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낭패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이미 사법 절차로 헌재 심판에 맡기고 그다음 오늘날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저 배경에는 뭐냐. 예. 거기에는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거대 입법 권력을 만들어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분명히 평가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국민들의 진정한 마음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뭐 옥중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뭐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예.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지도부의 그냥 입장으로 또 정리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는 일정 부분 상당히 제한적으로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성민 전 최고는 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전 지도부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조기 대선 있으면 민주당이 이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당연히. 예. 당연히죠. 그러면 그 와중에 대통령이 이런 옥중 메시지를 보면 미소가 지어집니까? 아니면 걱정이 됩니까? 정확히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반반이라는 얘기는 당 생각하면 좋은데 나라 생각하면 안 좋다 뭐 이런 의미인 뭐 거예요?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일단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예. 마이너스의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입. 말만 하면 점수가 떨어진다. 입을 열 때마다 예. 분노를 유발한다. 예. 저는 그거를 이제 총선 전부터 계속 봤던 것 같거든요. 예. 뭐 의정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면서 본인의 전략이 아마 먹힌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면 지지층이 나를 위해서 결집하고 그러니까 당 지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그리고 뭐 시위대를 향해서 뭐 예. 편지를 보내거나 뭐 유튜버들을 향해서 구애를 하거나 이런 게 저는 다 그 이제 오판을 기저에 깔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고 그게 점점 결집하고 있고 내 전략이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정당성, 내가 계엄을 했다, 정당하게 했다 이런 네.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뭐 궤변이긴 합니다만 그게 먹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사실 설 뭐 맞이해가지고 메시지를 지금 대통령이 낸다고 반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국민들 힘든데 예. 계엄하고 나서 뭐 경제 박살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국민들은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죄입니까 국민들이. 근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 내는 메시지를 보면 정말 딱 그 본인의 지지층을 겨냥해서 계속 이 선동하려는 선전선동의 메시지를 어허. 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본인은 지금 이게 유효한 전략이다. 어허. 뭐 헌재에 가서도 이게 여론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볼 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민심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못 읽고 있는 담지 못하는 중도와 일반 국민들의 민심은 대통령한테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이 국민의 힘을 봤을 때는 예. 국민들은 결국에 심판 정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자, 이 여론조사는 저희가 이제 2부, 3부에서 충실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분석을 해드릴 건데 배 소장 보기엔 대통령이 저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노리는 건 뭐라고 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위기 탈출이겠죠. 위기 탈출? 대통령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내란혐의죠. 그러니까 내란이 인정되면 지금 우리 형법 형사법으로 보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리고 역사에 내란 우두머리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것만은 피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지금 시도하는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명분. 두 번째는 법적 대응.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적 대응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변론에 계속 출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론 지지층 결집. 그 지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낮은 지지율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배수진 코너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고공행진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나오는 얘기가 미리 이렇게 하지. 미리 예. 이 지지율 이렇게 높여 놓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아주 꼼꼼하게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 대통령이 조기 대선 있으면 그 전날까지 계속 메시지 낼 거로 보세요? 아니면 어느 순간 중단할 거로 보세요? 그거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자, 그러면 경선 과정에는요? 경선 과정에는 개입하려고 할 겁니다. 대통령이 예, 성격상. 예. 근데 이게 메시지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충돌해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포고령 나 제대로 안 봤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이른바 쪽지 지시문 나고 본 적도 없다. 예. 아니,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했으면 본인이 다 알고 내가 계획하고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가 맞는데 앞뒤가 안 맞고 형사 책임은 면하려고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궤변 내지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변호인 단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아니 사상자가 한 명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내란이냐? 그거는 사상자가 안 나온 거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인 것이고 내란죄는 형법 조문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모를 사람들은 아닌데 의뢰인이 저런 궤변을 늘어놓다 보니까 변호인단도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될 거를 갖고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듯한 궤변을 계속 늘어놓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새해 첫날부터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노리는 건 뭐일 것 같습니까? 이른바 그 지지층 결집이죠. 그리고 그 탄핵이 이루어지고 구속되면서 사실상 그런 게 여론조사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는 해석은 조금 달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우리가 8년 전에 경험한 비슷한 절차를 우리가 8년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반감 내지는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기를 원치 않는 그 여론이 반영돼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수치가 나온다고 예. 보는데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겠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확실히 반사체예요. 모든 그 무슨 단계에서.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거는 뭐 검찰총장으로서 잘해서 뭐 훌륭한 평가를 받아서라기보다는 당시 추미애 장관과 싸우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국정 운영을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간 거는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구속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8년 전과 같이 제1야당의 대권 주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는 그건 싫어라는 반감이 역으로 작용해서 국힘 지지도나 뭐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형국인데 예. 확실히 반사체예요. 본인이 자체적으로 이걸 끌어올리는 능력이나 그런 힘은 없고 이게 항상 반사 효과로서 이익은 봐요 보면. 나는 대체로 예. 김용남 예, 의원의 예. 저 말씀에 내가 동의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 정치적으로도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예. 정치를 거의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기피하고 편협적 어떤 그런 정치관 이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난 또 정치적 반감의 힘을 갖게끔 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작년 4월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엄청난 총선에서 압승을 가져갑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관계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곧 이재명 대표의 또 위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참 그 마키아벨리 구조론을 보더라 보면은 이게 뭐 왕정이고 군정이고 그 큰 엄청난 무지막지한 그 권력에서도 그 권력 주변에 관심 몰입애들이 어떻게 그 전국을 돌파하고 또 뭐 그걸 깨부수려고 작당 모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군중이나 민중의 힘에서 그 막강한 권력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고 이런 거 다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1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분명히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 기재에 깔려 있는 이 과도한 입법 권리의 입법 콧거의 독단과 전에 이것도 큰 문제다. 또 심지어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포함해가지고 검사 장관들까지 일방적인 탄핵을 남발할 이것도 문제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와 또 판단 또 심판 다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민심 이후에 예. 지금 이제 설 이전에 이제 이 뭐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사실상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뭐 집권당으로서 뭐 당정 간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뭐 좋은 정말 정치 활동을 해서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높아진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선전선동에 의해 가지고 정말 대통령까지 그냥 현직 대통령까지 날려버리는 이 엄청난 선전선동의 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보수가 결집이 된 것이고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은 과도한 입법 권력에 대한 심판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설 명절 연휴 지나가면요. 여론의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일정 부분 좀 정리정돈이 되어갈 겁니다. 정리정돈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이렇든 저렇든 예.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기소 이전에는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또 뭐 탄핵이나 또 체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예. 이런 심리로 자유우파적인 목소리가 절대적 우위를 가져갔다면 이제는
헌재 탄핵 심판이 기정사실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중도 확장론으로 이 정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여론조사 좀 볼게요. 예. 지금 보니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배 소장 일단은 네. 이거부터 좀 볼까요? 두 가지를 SBS하고 그렇습니다. KBS 두 개. 네, 두 정당 개를 지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차기 대권에 대한 인식, 예. 대선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이 중요한데 SBS 조사는 SBS는 ipsos에 의뢰를 해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이고요. KBS와 한국리서치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SBS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정당 지지율 민주당 39%, 국민의힘 39%로 동률입니다. SBS 차기 대선 인식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50%, 여당의 정권 재창출 43%. KBS 조사로 넘어갑니다. 한국리서치. 예. KBS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민주당 37, 국민의힘 35. KBS 대선 인식 정권 교체 50%, 정권 재창출 39%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면 이 SBS 조사와 KBS 조사가 조사 방식은 거의 비슷한 거네. 무선 전화 그렇습니다. 100%, 전화 면접. 거의 수치도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예. 두 조사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정당 지지율은 거의 붙어 있다라고 봐도 37, 35, 39, 39니까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고. 그다음에 차기 대선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지표 중에 하나는 요거. 정권 교체론과 재창출론은 오차 범위 바뀝니까? 이거는 오차 범위 아닙니까? 오차 범위 바뀝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론이 높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이게 이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니까 아무래도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쪽에 더 힘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한 가지 우리가 설명절 이후에 자동응답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또 일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설명절 전과 이후가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좀 달라졌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설 명절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보수층 결집이 두드러졌거든요. 그런데 서부 지방법원 사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설 명절을 임박해서 발표된 조사 예. 그러니까 지금 SBS와 KBS 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또 민주당도 결집하는 양상이에요. 그래요? 민주당도 결집하는 양상인데 예. 우리가 앞서 이제 보수층의 트라우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또 견제 혐오 현상이 보수층 결집에 두드러진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명절 지나고 난 이후에도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 또 탄핵 찬성층도 상당히 또 자동응답 조사에도 결집을 하느냐. 왜냐하면 자동응답 조사는 좀 적극 참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예. 이게 전화 면접 조사인데 두 개 다 응답률이 다른 때보다 조금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SBS가 20.8% 나왔고 KBS가 18.4%가 나왔는데 예. 응답률이 평소보다 좀 높게 나온 걸로 봐서 확실히 이른바 결집 효과는 반영이 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예. 저는 보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층에서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결집을 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면서 야당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있는 확실히 결집은 보여요. 예. 그러니까요. 양상.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배수진 코너에서도 말씀드린 8년 전에 탄핵 국면 때 이 진영의 고리 500m였다면 지금은 5만 미터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도 그 여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그 탄핵 국면을 한번 거치면서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이제 우리 진영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근데 그 원인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예. 뭐 이재명 대표에게 줄 수 없다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진영 전체의 괴멸만은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작동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저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응답률에 저도 좀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하나 예. 뭐 저도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이 보수 과표집 현상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뭔가 제대로 된 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 국민의힘의 호재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지지율이 사실상 올라갔다 또는 뭐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보수층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던 흐름이 특히 지난주에 좀 많이 보였던 거고 이제 조정 국면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진보층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뭐 의원 요원 발언이라든지 아하, 예. 그러니까 헌재 측에 나가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 임하는 태도라든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여당 측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못 내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 이후의 조사들에는 저는 더 강하게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예.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 국힘이 지금 상태에서 제1야당과 비슷하게 나와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 지지율 올랐어 이대로 계속 가야 돼 뭐 하던 대로 해야 돼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오판을 하는 것이고 예. 여기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른바 보수 중도 진보 중에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은 좀 오려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결과물을 보면 탄핵은 압도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고요. 예. 그리고 정권 교체 비율도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숫자가. 그런데 특히 대선과 같이 지역 선거구가 없고 그냥 전국이 단일 선거구인 선거에서는 결국에 당락을 결정하는 건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건데 중도층의 여론조사 결과물을 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국힘 의원들은 그걸 안 보고 전체 숫자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조사 나오는 거. 뭐 김용남 의원이 뭐 분석한 저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3 비상계엄 자체는 국민들이 이걸 너무 복잡하게 안 봅니다. 13 비상계엄 그 자체는 아무리 뭐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가지고 과도한 어떤 그런 입법 남용 또 뭐 탄핵 남발 뭐 다 하지만은 그 비상계엄이란 그 통치권의 수단 이 선택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잘 가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이 입법 권력이 이런 식으로 작동해 가지고 행정부와 그리고 국가를 나라를 결단내는 이 상황 이것도 문제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권력 이재명 대표의 입법 권력 이 둘 다 청산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미 판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헌재 심판에서 날 것이고 하나는 이제 3월 10일 뭐 항소심 지금 공직선거법 그 이제 항소심 지금 선거 재판부에다 신건 사건을 배당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3월 10일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공직선거법의 판단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헌재 심판과 함께 앞으로 국민들이 또 그 상황도 보겠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깨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불보다는 제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엄청난 사법 체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이루어질 건지 헌재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헌재 심판도 지금 현재 헌재 심판에 대한 어떤 저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제대로 심판을 해낼 건지 이런 우려 없이 정말 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다. 이런 국민들이 갖는 속에서 이제는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치 세력들이 그런 여건을 어느 정당이 전략적 사고와 예. 인물로 또 내세우냐 이런 게. 자, 앞서 저 SBS 입소스 조사 전체적인 관련해서 그 전체 저희가 수치는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 스스로 이념성 요 얘기는 이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배 수장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이것도 나왔죠. SBS 그렇죠. 입소스 조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자동응답 조사는 적극 참여청. 아까 이제 우리 박성민 전 비서관은 가표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조사기관이 조사를 끝내고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적극 참여청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SBS는 자동응답 조사가 아니라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대통령 이 탄핵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기각 또는 각하돼야 된다는 37%, 인용은 5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이상 차이가 있죠. 거의 한 30% 가까이. 그런데 자동답 조사입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피미 의뢰로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실시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 조사에서는 탄핵 소추안 기각돼야 된다가 47.1%, 인용해야 된다 46.7%예요. 기각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적극 참여청이 더 두드러지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청이나 또는 지지층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극 참여한다라는 것은 또 이게 전체 유권자 4천만 명 정도 만 18세 이상이니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가 또 되물어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민주당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적극 참여층들이 주로 투표하러 가요. 이 부분은 실제로 이 투표의 양상이 이대로 가는 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적극적 참여층이 투표를 하러 간다. 그럼 ARS에는 적극적 참여층이 많이 응하는 것 이런 분석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8년 전의 양상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게 자동응답 조사에서 상당히 열심히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응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단 보니까 저 무선 가상전화 100% 전화면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SBS하고 KBS 수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SBS가 인용이 59, 기각 또는 각하가 37인데 이 KBS 같은 경우에도 탄핵 인용이 60, 기각이 36. 그럼 거의 뭐 수치가 비슷하죠. 박성민 비서관 봤을 때 기각이나 각하가 36, 37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각이나 각하가 왜냐하면 36, 박근혜 전 37. 대통령 네. 때에 비해서 이 헌재 재판은 당연히 여론조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혐의의 중대성 이런 거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년 전에 비하면 어쨌든 기각이나 각하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치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대통령의 선전선동에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지지층 결집. 라는 예. 부분을 저는 좀 보고요. 예.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유튜브가 이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들이 그리고 채널들이 작지가 않아요. 보면 뭐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특성상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보는 거가 비슷한 거가 계속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확신이라든지 내면적으로 뭐 지지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지를 하시던 분들은 이제 더 강화가 되는 그런 면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이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유튜브랑 저는 더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고 대통령의 선전선동과도 맞물리다 보니 일종의 안 좋은 쪽으로의 시너지를 사실상 내고 있는 거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희망을 버리지는 않는 것이 이렇게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고 뭐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탄핵에 대해서 정당하다.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은 있으나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든지 중도의 국민들이라든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다가도 돌아서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문제는 대통령의 행위, 그러니까 불법 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평가가 좀 끝났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장인데 그 다음 장에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 소추를 이제 국회에서 의결한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국민의 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층을 완벽하게 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민주당에 있어서 지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측이든 이 탄핵 정국을 보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일찌감치 각 정당의 뭐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기 결집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저는 대단히 섣부르다고 봐요. 국민들 같은 경우 특히 유권자들은 이 국면마다 유권자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롱타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 또 헌재는 헌재대로 이제 탄핵 심판 이런 절차적 과정이나 정당성 여기에 또 어느 각 정당들이 과연 연불보다 제법이 멀은 그 정당의 정치적 행위가 맞는 건지 안 그러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사법 절차나 또 탄핵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걸 옹호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볼 건지 결국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여론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선이에요. 60일 내로. 그래서 저희가 대선 관련 여론조사 이번에 네. 많이 나왔어요. 예. 저 설 연휴 때 차기 대선 가상 대결 요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SBS, KBS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라디오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고요. 차례대로 이재명 42, 41, 41. 그러니까 42 아니면 41입니다. 요지부동인데 순서대로 김문수 28, 오세훈 26, 한동훈 22, 홍준표 27. 다 20%대예요. 이게 1대1로 붙인 거죠 지금. SBS 조사인데 SBS 조사를 잘 눈여겨보실 부분이 뭐냐면 귀담아 들으실 부분이 귀 기울여 들으실 부분이 이게 무응답이 많아요. 무응답 순서대로 30, 32, 36, 3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질문을 했는지 여부 예. 또 질문의 순서 또 조사 방식이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냐 자동응답 조사냐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무응답이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는 이유는 중도 어쩔 또 탄핵 어쩔 예. KBS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45, 46 순서대로 47, 46, 45부터 47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36, 홍준표 36, 김문수 35 여기까지는 30% 되고요. 한동훈 28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이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김문수 장관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게 지형의 문제냐 영향이냐?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46대 중앙일보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재명 46, 오세훈 43, 이재명 45, 홍준표 42,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47, 김문수 38. 그다음에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46, 한동훈 34.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보더라도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36 다음으로 여러 다자 후보가 다 들어간 겁니다. 김문수가 16으로 그 다음인데 양자 대결에서는 김문수보다도 오히려 오세훈, 홍준표가 더 경쟁력 있는 결과로 나타나서 이것도 최근에 이른바 문수다 문수 현상, 김문수 신드롬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다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형의 영향이냐 이 부분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이거 무선 전화 100%죠. 가상 그렇죠. 무선 가상번호. 가상 전화 전화 면접. 가상 번호 무선 전화 가상 번호 전화 면접.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질문을 했는지 여부 예. 또 조사 방식도 있는 건 다 같은 조사 방식이니까 예. SBS하고 KBS는 좀 비슷한데. 그렇죠. 질문 순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저는 재질문 여부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재질문이요. 그러면 재질문 여부는 이런 거가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비슷하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그러면 그냥 바로 나는 찍겠습니다. 요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할까? 이재명, 김문수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에 김문수 저 고용노동부 장관을 넣었을 때 아유 찬성할까 말까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재질문하면은
한번 오케이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심지어 얘기인가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SBS 조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한동훈 대결에는 무응답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못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그랬다가 재질문이 있으면 아유 그래도 뭐 국민의힘 후보니까라고 해서 오케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갤럽 조사에는 좀 더 나왔다 표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김성태 전 의원은 이 여론조사 양자 대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에 이거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습니까? 갈 길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탄핵 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모습이나 또 어떤 후보를 세워서 예. 이길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섣부르죠. 공식적으로는. 예, 예. 예. 근데 물밑에서는 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각 그 지금 현재 대상자들은 이미 나름 캠프를 꾸리고 또 물밑 작업을 다 예. 진행하고 있죠. 저는 결과적으로 선거는 막판 되면은 특히 대한민국 뭐 근대 정치사를 보면은 막판은 51대 49 내지 뭐 크게 벌어지면 55대 45 정도로 이 항상 결집이 됩니다. 누굴 세우든 간에 예. 어느 누굴 세우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단성이나 또 뭐 전투적 어떤 그런 보수 우파의 결집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안 그러면 단정하고 또 모범생이며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중도 확장성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이제 지나면 이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제 김문수 신드롬,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신드롬 이 부분은 분명히 탄핵 정국 그리고 검찰 사법개혁 사법 혼란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그냥 구속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수 우파 쪽의 결집에 예.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인 것만은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이 중도 무당층의 최종적인 판가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마를 트는데 중도 무당층의 일 보면 구성비가 보통 3, 40을 보는데 그럼 보수 진영에서 넘어간 사람이 많냐 진보 진영에서 넘어간 사람이 많냐 보면은 그거는 7대 3 정도로 쉽게 말하면 보수 진영에 넘어가가지고 중도 무당층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결집되고 또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띠는 후보를 만일 지금 이 전국에서는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 중도 무당층을 마음을 받아올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감이잖아요. 예. 이 4명 중에서 뭐 아시겠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 김문수 장관, 두 번째가 저기 저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제일 거리가 먼 게 아마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4명 중에서는 경선 때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후보 견제도 본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 유리합니까? 유리할 거로 보십니까? 먼 사람이 유리할 거로 보십니까? 경선 본선이 다른가? 정답은 일단 경선 단계에서는 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룰 세팅. 제일 중요하죠. 지금 50대 50인가요 아마? 그렇죠. 예. 근데 50대 50인데 특히 여론조사 50% 중에 예. 여론조사 항문을 그 설문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예.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룰 세팅이 또 중요하구나, 여론조사의 대상을 예.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까지로 할 거냐 아니면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다 다 할 거냐. 오픈시킬 예. 것이냐. 예. 그래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김문수 후보가 제일 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당원 투표 결과와 가장 엇비슷한 결과가 그럼 나올 것이고. 어쨌든 지금 룰대로 하면 경선에서는 대통령이랑 거리감이 대통령 좀 가까운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단계는. 그렇죠. 근데 그럼 본선은요? 이게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조금 지형이 바뀌고 예. 또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긴 할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국힘 쪽 후보의 가장 큰 고민은 예. 분명히 내란을 일으켰던 전 대통령하고 절연은 해야 되는데 예.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층은 어떻게
끌고 가면서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예. 테크니컬하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는 봤대 예. 이른바 중도층이 보기엔 이제 저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 또 비상계엄 같은 건 안 할 사람이구나. 예. 이 이미지를 어떻게 확실하게 심어주느냐가 제일 고민되는 대목이겠죠. 그거네 그러면 그 지난번 저 탄핵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있고 조기 대선 있을 때 당시에 중도 보수 쪽에 있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 합치면 당시 문재인 후보 이겼다. 10% 차이 예. 이상으로 이겼죠. 근데 말이 쉽지. 자, 당시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 합쳐서 한 그릇에 담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말이 쉽지. 그걸 세대 합친다는 게. 이번도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보수 있죠.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반윤, 친윤 뭐 요거를 합치는 거. 한국갤럽과 또 이 중앙일보의 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 예. 지금 양자 대결에서는 1%라도 더 오세훈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재명 대표 양자 대결할 때 43%를 이게 이제 확장성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이 홍준표 42%인데 예. 전투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이 한국갤럽과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47, 김문수 38로 좀 적게 나온 편이거든요. 근데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는 양쪽이 똑같아요. 방금 전에 김태현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플러스 우원식 플러스 김동연 하면은 42%. 예. 그다음에 김문수 플러스 홍준표 더하기 한동훈 더하기 오세훈 더하기 이준석까지 하면 42로 똑같습니다. 42대 42 와. 똑같아요. 또 이게 참 저 51대 49 역시 또 한 집 개가 싸움인데 그렇게 됩니다. 박성민 전 최고 보기에 이재명 대표 지금 양자 대결에서 41-2, 45-6-7 이렇게 나오거든요. 50을 넘으면 그냥 승리인데 저 국민의힘 쪽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40대 초중반이에요. 이거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아쉽습니까? 더 나오면 좋겠죠. 근데 뭐 예. 적게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양자 대결에도 붙어 있는 게 나오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좀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게 이제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어쨌든 지지층이 확고하다는 건 저는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 확장성에 대한 고민은 있으면서도 예. 후보 대체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예. 결국 이재명 대표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은 없다. 양자 대결로 이- 했을 때 김동연 지사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뭐 민주진영 안에 있다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그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 힘을 못 주는 이유는 예.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지지층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 민주진영의 무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독보적인 주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보를 바꿔야 된다 또는 뭐 지금처럼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약간 우려보다도 예. 그냥 일부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일부 수정이 요구될 뿐이지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교체 이런 부분은 저는 힘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오히려 좀 주목한 거는 지금 이제 쭉 조사 결과를 읊어주셨지만 진보 진영은 이재명 단일 후보로 사실은 이제 많이 보잖아요. 예. 근데 이 외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안에서 이 색깔이 너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의 힘이 될 거냐, 비윤의 힘이 될 거냐 이거를 예.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말씀해주신 경선 룰에 저는 그런 내부 정치가 좀 작동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이 일반 국민의 여론을 더 크게 받자로 가야 될 텐데 예. 저는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경선에서. 네, 예. 예. 오히려 뭐 정통 보수를 외치면서 약간 뭐 우리가 한동훈 대표 얘기를 아마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서 정통 보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권 주자로 내세워야지 그게 아닌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저는 몰아갈 걸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기보다는 예. 적극 지지층이라던가 이 전통 지지층에 소구하는 방식의 경선 룰을 저는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경선에서 경쟁력이 있더라도 본선에 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해피합니까? 뭐 솔직히 말씀해 땡큐라고 주세요. 할 수는 있겠지만 땡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저희도 예.
압도적인 지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될 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잠깐 만약에 예. 선거법 2심 결과가 지금 보면은 대법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흘러가는 거면 2심은 대선 전에 나올 것 같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충분하죠. 안 좋게 나오면 그렇더라도 근데 예. 그런다고 후보가 교체될까? 그걸 생각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그게 가능한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항소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간다. 그냥 네.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23일 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거는 당내 경선은 아예 건너뛴 기자회견 내용이잖아요. 이른바 흥묘백묘론 하면서 중도층 소구 전략을 쓰기 시작한 건데 그거는 본선 전략이죠. 누가 봐도. 그렇지. 경선 근데 전략은 아니지. 예. 경제 정책적으로 우클릭을 한다고 그러면 중도층 소구력이 생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뭐 기본 사회가 아닌 성장을 얘기한다고 표가 더 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법 질서에 존중하는 자세, 법 질서를. 왜냐하면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하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게 내란 행위로 평가받아서 벌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뽑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제일 필요한 덕목이 법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이 사람은 예. 헌법은 깨부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책보다는 오히려 법 질서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도 소구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만 보태면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고민과 민주당의 고민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2심에서 어떻게 나오냐 유죄로 또 무죄로 나오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양자 대결에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 SBS나 KBS 조사 모두 약 적게는 한 7% 많게는 한 10% 가까이 중도가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유지될 것인가? 그러니까 2심이 만약입니다. 유죄로 나온다 그러면 이 중도층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후보의 흔들리는 중도층. 이건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저도 뭐 윤석열 대통령 당 공식적으로 선대위 캠프에서 저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자신들은 만일 이 대선 선거 기간이 며칠만 더 남았다면은 우리는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못 이겼을 것이다. 이 두 개는 거의 뭐 솔직히 좀 전문가적인 판단으로서는 뭐 인정하는 대체로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말 헌재 심판 이후에 조기 대선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힘은 보수 우파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한 세 차례 올 겁니다. 첫째가 이제 엊그저께 기소 시점을 통해서 자유우파에서 중도 학종으로 이렇게 스탠스가 좀 변화할 것이냐. 두 번째는 헌재 탄핵 결과 이후의 상황에 가전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연합 내지는 보수 우파 진영의 전체적인 연합이라도 이끌어내서 선거를 만들 것이냐. 이게 있는가. 반면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천상전환 유아독존 지존 오로지 온리 이재명 이 대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카드로 또 이번 조기 대선에 기회해서 또 민주당의 이인당 보장은 이미 이게 사실상 저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 의결돼 가지고 현재 심판을 받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집권당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올릴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뭐 정치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율을 저렇게 높여놓는 것은 이미 국민들은 민주당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의 이 3년여 가까이 불행했던 이 시간들에 대해서 큰 변화의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만일 조기 대선이 온다 하더라도 니네들 쉽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를 지금 국민들이 던져준 건데 여전히 우리는 이재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변화는 누가 오느냐. 중도 무당층에서 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혹시 민주당 내에서 선거법
선거 결과 2심은 나올 것 같아요. 3심까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네. 플랜 B 이런 거 전혀 고민 안 하니까 1도?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의 그 중도층 확장 전략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리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유효하지 않은 전략일 걸로 봅니다. 일단 2심이고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2심에서 뭐 1심의 결과가 충분히 뒤집힐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예를 들면 위증 예, 예. 교사도 예, 예. 얼마나 많은 패널들이 이거 100% 유죄다. 이거 뭐 최대 몇 년감이다. 예, 뭐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예측 불허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그 과정에 성실하게 하자. 뭐 이 정도의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 B보다는 당장이 닥쳐 있는 재판 전략을 잘 세우자. 이게 더 우선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 확장성 고민을 할 때 예. 정책과 관련해서 우클릭을 하는 것보다 정치에 있어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아,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민생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 권력자의 권력 사용 방식에 대해서의 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안정감 있는 알겠습니다. 권력자로서의 모습을 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용태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